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밤새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경북도 소방본부 등에는 주택과 도로 침수, 나무 쓰러짐 등 100건이 넘는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영주시 상망동에서 이 산사태로 집에서 자고 있던 14개월 영아가 매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봉화에서는 소천면 임기에서 승부역 간 선로가 유실되면서 영주 동해 간 열차 운행이 모두 중지됐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고요. 안동과 봉화, 영주 등지로는 산사태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남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인데요. 상습 침수 지역과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시고, 주택이나 마당이 있는 집에서는 배수구가 이물질 등으로 막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월 30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밤사이 경북 북부권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영주에 시간당 4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는데요. 봉화, 명호 지역에는 최대 66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더 내릴 걸로 예상돼 농경지와 저지대 침수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은 안동 27도, 영주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영주시에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오늘 새벽 4시 43분 상망동의 주택이 붕괴된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토사가 덮친 주택은 건물 한쪽 외벽이 크게 부서졌는데요.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온 흙더미가 집안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성인 7명과 아이 3명을 포함해 일가족 10명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이 중 9명은 스스로 빠져나오거나 구조됐는데, 안쪽 방에서 자고 있던 14개월 여아는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구조 작업에는 소방관 60명, 경찰과 영주시 관계자 각 20명 등 110명과 굴삭기 5대 등 40대의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2시간에 걸쳐 구조 작업을 펼쳤지만 영아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방본부는 날이 밝으면서 본격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 앞으로 관련된 피해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역민들께서는 재난 문자와 기상 정보에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포항에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 30에서 60mm고요. 내일까지 계속해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도로가 많이 미끄러우니까요. 차간거리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가 예상되고요. 내일 오후부터 차츰 하늘이 개면서 일요일인 모레 한낮 기온 33도까지 또 크게 오르겠습니다. 영덕 토염이 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됐습니다. 토염은 삼국시대부터 갯벌의 흙과 솥을 이용해서 만든 전통 소금인데요. 경북도는 이와 관련된 기술과 전통 지식, 소금 생산과 관련된 공동체 문화 등을 감안해서 공동체 종목으로 경북도 무형문화재로 영덕 토염을 지정했습니다. 영덕 토염은 동해안 바닷가에서 갯벌의 흙을 이용해 염전을 구축하고 햇볕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염분의 함수율을 올린 후 솥에서 끓여내는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갯벌의 흙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무기질을 소금에 담아낼 수 있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영덕군은 최근 당시 제염에 직접 참여했던 마을 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토염 생산 방식 복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립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5도 낮은 22.1도, 습도는 100%입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북서에서 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m로 높게 일고 있습니다. 동해상의 풍랑주의보로 인해 운항이 통제된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2시간 50분 만에 오갈 수 있는 3,000톤급 최쾌속 대형 여객선이 신규 취항했습니다. 취항식은 식전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엘도라도 익스프레소 경과보고, 취항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 및 표창패 수여, 출항 기념 세리머니와 참석자 선내 투어 및 선박 주요 기능 소개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엘도라도 익스프레소는 호주에서 시운전 시 최대 시속 93km를 기록해 현존하는 여객선 중 가장 빠르며 객실은 이코노미, 비즈니스, VIP석 등 3가지 등급으로 구성돼 있고 의무실, 수유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었습니다. 전 좌석 앞뒤로 최대 1.5m의 여유 공간을 두어 승객의 피로도를 최소화했고 동해안의 높은 파도에 적합한 파랑 관통형 쌍동선으로 선체 흔들림을 줄여 멀미에 대한 부담감도 줄였습니다. 이로써 울릉도는 소형 여객선부터 대형 카페리 여객선, 초쾌속 대형 여객선까지 모두 운항하는 섬이 됐는데요. 앞으로 울릉 주민과 관광객이 더 가깝고 편안하게 울릉도를 방문할 수 있게 돼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세법과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세금 문제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똑똑한 세금 생활, 세금 박사 용렬 씨에게 물어보아요. 최용렬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풀어주실 세금 이야기는 뭔가요? 네, 최근에 국세청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신종 산업이 세금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예전에는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3가지 정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뭔가요? 네, 요즘에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중고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거래되는 물품들을 보면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물건을 나눔하는 경우부터 수백만 원대를 호가하는 명품이나 가전제품도 거래되곤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중고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소소하게 용돈벌이 하는 정도지만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다행히 개인이 일시적으로 중고 물건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고 자동차나 중고 명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래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의 거래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도 속이는군요. 네.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네,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래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 제하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자로 보아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네. 이때 사업의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법적으로 명확하게 판매한 횟수나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중고 거래 앱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판매하는 것은 괜찮은데 세금을 네, 내지 맞습니다. 않아도 되는데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인 판매를 하면은 이거 세금을 내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보게 되죠. 네. 국세청에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적발을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22년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판매, 결제 대행, 중개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자료에서 반복적이고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 자료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수십 개의 상품을 게시하고 판매하는 일명 리셀의 경우나 거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사업 활동으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적발된 경우 그러면 세금을 어느 정도나 내야 되나요? 사업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크게 2가지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판매 대금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건을 사고 판 이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특히 해외에서 들여온 물건을 되파는 직구 리셀의 경우에는 관세 문제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들여온 $200 이하의 물건
혹은 그 외의 지역에서 들여오는 $150 이하의 물건을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 포탈이나 밀수 처벌로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재판매되는 물건들은 판매 목적이 아닌 실사용 목적으로 들여와서 관세가 면제돼 세금을 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네. 따라서 명백한 중고 물품이 아닌 직구 미개봉, 직구 새상품이라고 적혀있는 물품을 세금 신고 없이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 번이어도 불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해외 직구로 물건을 이제 수령한 후에 사이즈가 맞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막상 받아보니까 내 취향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시 판매하고 싶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물품을 수입한 지 30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하면 관세를 내고 다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 중고거래 경우에도 이제 사업의 성격이 있다면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신종 온라인 사업으로 이제 세금을 내는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네, 요즘은 TV나 포털 사이트보다 유튜브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튜브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연예인보다 더 유명한 크리에이터들도 생겨나고 오히려 연예인이 유튜브에 계정을 개설하고 구독자 수를 끌어모으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유튜버의 명성이 올라갈수록 유튜버도 세금을 내는지에 관해서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네요. 유튜버의 소득을 파악할 수가 있나요? 네, 유튜버는 여러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수익은 구글 애드센스라고 하는 광고 수입입니다. 본인이 제작한 영상에 광고를 붙이겠다고 설정하고 구독자 수와 재생 시간에 따라서 최소 조건이 충족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슈퍼챗이라고 하는 후원금 수익도 있습니다. 슈퍼챗. 네, 그래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계좌로 후원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수익은 모두 구글에서 직접 유튜버의 계좌로 그 수익을 송금하게 되는데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서버와 같은 사업장을 해외에 두고 있어서 유튜버에게 계좌에 직접 입금하기 때문에 네. 유튜버가 세금을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2020년 7월부터 한국은행으로부터 건당 $1,000, 연간 $10,000를 초과한 외환거래 자료를 받아서 유튜버가 구글에서 받는 광고비 송금 내역을 파악하여서 세금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직까지 허점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개인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는 소득 수준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튜브 관련 매출 정보를 확보할 권한도 없고요. 하지만 소득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가산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진해서 할 필요는 있고요. 네. 특히 국세청이 이미 유튜버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진신고를 잘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정 기업과 직접 광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영상을 제작할 때 특정 제품을 노출시켜서 광고 효과를 기대하는 PPL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광고 계약은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광고비를 지출하는 기업에서 회계 처리를 할 때 네.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다든지 프리랜서 소득으로 국세청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화면에 어떤 경우에 개인 계좌를 올려가지고 직접 후원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세금을 낼 수가 있나요?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최근에 직접 후원을 받는 게 대세로 자리 잡았는데요. 구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서 많은 유튜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개인 후원금을 사업소득으로 볼지 증여나 기부금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성격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빨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연예 기획사처럼 유튜버 기획사들이 있던데 이런 기획사에 소속된 유튜버들의 수익도 어떻게 계산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기획사들은 모든 수입을 회사를 통해서 받고 유튜버에게 정해진 수익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튜버는 회사에서 수입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떼고 지급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회사에 소속된 유튜버들은 세금을 정상적으로 다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과 관련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문제인데요.
2025년부터 암호화폐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계산 구조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일단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판매해서 수익이 난 경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투자 수익을 합산해서 25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세금을 매기게 되고요. 네. 세금 신고는 다음해 5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250만 원을 넘는 수입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서 22%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암호화폐는 수익이 난 경우만 세금을 내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암호화폐로 바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 미국 전기차인 테슬땡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도입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에 산 비트코인으로 6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6천만 원의 비트코인을 팔아서 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6천만 원에서 취득금액 2천만 원을 뺀 4천만 원에 대한 투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가 아닌 국외의 거래소에서 차익이 생긴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네, 경우는요? 맞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투자자의 세금 계산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인데요. 국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직접 차익을 계산해서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야 됩니다. 네. 국외 거래소에 보유한 암호화폐 가치가 매달 말일 기준으로 5억 원을 넘는다면 국세청에 해외 금융 계좌 보유 사실을 신고할 의무도 있고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나중에 적발되면 원래 내야 했던 세금에 더해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자진 신고를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신고가 참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예. 직접 채굴한 암호화폐를 판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직접 채굴한 경우에는 채굴기를 구입하거나 대여한 비용, 전기료와 같은 채굴에 들어간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판 가격에서 채굴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예. 그 맨 처음에 이제 소개를 해주신 온라인 중고거래의 경우에 네. 중고거래 시에 이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됩니까? 어떻게 매기게 되나요? 네, 이럴 때는 뭐 카드 결제를 했다고 해서 세금이 추가적으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아닌데 예. 카드 결제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집계가 되긴 하지만 일반적인 중고 거래의 성격이라면은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허위로 상품을 올리고 실제 거래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는 일명 카드깡을 하는 경우에는 여신 전문 금융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똑똑한 세금 생활 세금 박사 용렬 씨에게 물어보아요. 오늘은 예전에는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웠지만 최근에 이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례 그중에서 3가지 경우를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최용렬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23분 지났습니다. 대구 중구 서문시장 인근에 위치한 대신동 지하 쇼핑몰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윤가연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죠? 네, 그렇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의 대표 시장인 서문시장. 그 인근에는 서문시장의 역사와 함께한 지하 상가가 있는데요. 네. 이곳은 한복과 이불, 의류 등 300개가 넘는 상가가 밀집한 곳으로 인근 지역 상권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조금은 침체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아직도요? 네, 최근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도움으로 지하 상가를 다시 활성화시키고자 가가요 페스티벌을 지난 28일부터 열고 있습니다. 가가요 페스티벌?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이름이 참 귀엽죠. 네. 이 가가요는 경상도 사투리로 가져가세요라는 의미잖아요. 이 저렴한 물건을 가져가시고 이벤트 참여로 선물도 가져가시고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가가요. 네, 귀엽죠. 네. 가가요 페스티벌 제가 먼저 현장 둘러보고 왔고요. 이어서 상인 회장에게 이번 페스티벌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언니 진짜 꼭 해라. 실픈 인겨. 예, 요거는 이제 손님 해가지고 천연염색. 여기 구멍에 손 넣으시고요. 봉을 하나
다 보시면 되세요. 대신 지하 상인회 회장 김원일입니다. 저희들이 올 초에 중소기업벤처부 공모 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번에 선정이 되었어요.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간 상가내에서 이제 행사를 합니다. 4일간 행사하는 동안에는 2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계란 19짜리 한 판, 120명씩 매일 그렇게 4일간 지급하고 우리 상가를 찾으신 분들한테 추첨권을 줘서 거기서 당첨이 되면은 온누리 상품권도 주고 계란도 한 판 주고 뭐 이런 행사를 하고요. 오프라인 상가 같은 데 오면 오히려 가격이 저렴하고 구경할 것도 많으니까 많이 우리 상가를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가면 일단 저렴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덤으로 주시는 그런 정도 있고 눈으로 보고 살 수 있어서 또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점도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는 가영아 그 대신동 가면 다 있대 진짜 거 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정말 싸고 없는 게 없었습니다. 이번 대신동 지하상가 가가요 페스티벌에서는 오디션 프로 가수도 초청돼 분위기도 띄우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포토존도 마련돼 있어서 상인들도 손님이 많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문시장이 들썩들썩 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대신동 지하상가 자랑 상인들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예, 저는 대신 지하상가 오옥합니다. 예, 숙녀복입니다. 품목은 뭐 상의도 있고 바지, 티 종류대로 다 있어요. 조끼도 있고. 우리 지하상가에는 그래도 딴 데보다는 조금 다르게 고급 옷으로 많이 취급을 합니다. 예, 그때는 좋았어요. 처음에. 그동안에 IMF도 겪었고 요새 코로나를 지나고부터는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손님이 좀 많이 오시도록 첫째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친절하게 좋은 물건을 구비해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쇼핑몰은 아주 활성화였죠. 장사 잘 됐는데 지금 요 근래 와가지고 많이 침체됐죠. 예전에는 아주 잘 됐습니다. 지금도 대신동 오면은 상품이 싸면서 질도 좋으면서 가격이 싸고 좋잖아요. 고객분들 대신동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죠. 어디보다도 가격은 싸니까 대신동 많이 이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길 위에 노상에 있는 서문시장이 아니고 지하 쇼핑몰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가가요 페스티벌 위치가 어딘가요? 그 서문시장에서 지하상가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내려가는 길에는 가가요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지판도 세워져 있거든요. 예. 네, 아무 때나 지하로 들어가시면 이 대신동 지하 쇼핑몰이 열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날씨가 또 비가 오니까 네, 맞아요. 편안하게 또 쇼핑할 수 있겠네요. 네, 더불어 내일까지는 다양한 이벤트와 또 볼거리들로 가득한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이 대신 지하상가 방문하시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가요 페스티벌 첫날 소문을 듣고 온 시민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꽃 한 풀도 사고 뭐 이것도 사고 해가지고 기쁘고 좋아. 자주 와요 나는. 자주 오고 이 집에 만날 자주 온다 가야겠네. 대구 들어오면 서문시장 와갖고 지하상가도 오고 또 서문시장도 보고 이게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꽃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차대 놔놓고 와서 장보기도 좋고 시장도 푹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좋고 서문 지하상가 좋아요. 지금은 한복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옷가게가 많았지. 우리 옷 사러 주로 서문시장 얘기 잘 왔거든요. 오늘 보니까 이런 이벤트도 있고 페스티벌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어머님들인데 지하상가 많이 찾거든요. 뭐 재미난 뭐가 있으면은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옷 사러 저 친구하고 원피스 하나씩 사고 많이 오지요. 우리는 일주일에 거의 뭐 2번 3번씩은 옵니다. 옷도 사고 시원하고 여기가 뭐 좋으니까 요즘은 좀 전에보다는 덜한데 그래도 시설도 잘해놓고 화장실 같은 것도 깨끗하게 잘해놓고 해가 여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대신 지하상가로 오세요. 가격도 괜찮고 물건도 저렴하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대신동 가가요 페스티벌 내일까지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요.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가수였던 류지강 씨도 와서 공연도 하고요. 작은 팬사인회도 열린다고 합니다. 대신 지하상가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대신 지하상가뿐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많은 전통시장에서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잡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을 열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이 전통시장 나들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윤가은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금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서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엑스코선으로 불리는 대구 도시철도 4호선이 2030년에 개통됩니다. 4호선은 도시철도 3호선 수성 구민운동장역을 출발해서 범원의 거리, 동대구역, 공곤의 거리, 경북대 북문, 엑스코를 거쳐서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노선인데요. 드디어 명확해진 계획에 시민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가 지난 28일에 기본계획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가 함께 발표했습니다. 우선 2026년 도시철도 4호선 공사에 들어가서 2030년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7월 내에 대구시 의회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를 협의하는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4호선 열차가 될 차량 형식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차량으로 선정됐나요? 국내 기술로 개발되고 상용화된 철제 차륜 AGT 방식을 채택해서 기본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력과 승객 편의성, 또 안전 기준 적합성, 유지 관리 효율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예, 이번 대구시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뭔가요? 아무래도 4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렸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엑스코역 위치 이동인데요. 엑스코역이 당초 계획된 지점에서 북편 종합유통단지 쪽으로 옮겨서 건설됩니다. 네. 원래는 복현 오거리에서 코스트코 방면 유성천구 아파트 인근에 엑스코역을 세우는 안을 대구시가 공개를 했었는데요. 유통단지와 무려 500m나 떨어지게 돼서 엑스코 없는 엑스코선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었습니다. 유통단지 상인들 반발도 심했고요.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이제 절충안을 내놓은 건데 거리가 좀 좁혀졌나요? 엑스코와 종합유통단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엑스코역을 북측 방향으로 150m가량 이동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정안대로 건설되면 엑스코역과 유통단지 간 거리는 350m로 줄어듭니다. 350m면 그래도 거리가 다소 멀어 보이거든요. 네, 지난 3월에 대구시가 기자 설명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복현 어거리에서 종합유통단지로 노선을 변경하려면 곡선 구간이 두 차례나 되고 또 대불공원을 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야산인 대구불공원 정상을 깎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추가 공사 비용만 262억 원이나 소요된다는 게 대구시 설명입니다. 자, 이런 아쉬운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뭔가요? 그래서 대구시는 그 설명회에서 종합유통단지 접근성 향상 방안을 내놨는데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유통단지 연계성을 강화하고 도시철도 5호선과의 환승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방안이 그동안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됐던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종합 검토한 최적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5호선 지나는 노선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5호선은 대구 시내 3차 순환도로를 따라가면서 서대구역과 두류공원 또 K2 공군기지를 비롯한 군부대 후적지 등 주요 거점을 통과하는 순환선이 될 전망입니다. 네. 엑스코역 외에 다른 역 노선 조정도 있었죠? 네. 역사를 정거장 10개소에서 최종 12개소로 2곳 추가했는데요. 경대국교역이 역사 신설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면서 경대 북문역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고요. 네. 또 공고내거리 역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은 경대교역 그리고 공고내거리역 이렇게 네. 두 역이 추가됐네요. 네. 대구 교통공사 측은 대단위 주택 개발 사업이 예정된 침산동과 대연동 또 상격동 일대 도시철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면서 교통 편의성도 증진시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엑스코역
위치 이동 외에 또 다른 논란은 뭐였나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차량 기지 위치 결정 문제입니다. 일단 4호선 차량 기지는 북구 검단동 도축장 부지로 결정됐는데요. 이곳으로 결정되기 이전에는 2020년 말에 4호선 건설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부 복무 IC 인근 부지에 차량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주민들이 주거지 주변 차량 기지 입지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차량 기지는 전동차의 소음과 분진, 또 진동 같은 문제들로 주민들 민원이 치솟는 일종의 기피 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열차의 정비나 청소, 또 검사를 하는 시설이라서 도시철도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곳이기는 하지만 주민 인식상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복문화들목 인근 부지는 왜 차량 기지 위치로 선정되지 못했을까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의 서식 흔적이 발견되면서입니다. 상황이 급반전된 셈인데요. 네. 맹꽁이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주민의 민원에 따라서 대구시와 대구지방환경청 등이 조사에 나섰고요. 실제로 맹꽁이 존재가 확인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변에 주거촌도 밀집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점도 차량 기지 결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3천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있고 이 중 일부는 차량 기지와의 거리가 35m에 불과합니다. 네. 북구 검단동 도축장터로 선정되기까지도 어떤 과정은 거쳤겠죠? 네. 처음에는 불로동 농경지로 차량 기지 부지를 변경하기로 했었는데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자칫 민과 민의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고요. 결국 대구시는 시유지를 포함한 대안을 검토했고 내년 4월에 폐쇄가 예정된 북구 도축장 부지를 차량 기지로 최종 낙점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도 이곳에도 주민 민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대구시는 금호 워터폴리스 조성 사업에 따른 주거지 4,200가구와 1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주변이 경부 고속도로 인근입니다. 그래서 소음 피해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도축장터는 대구시 소유 아닌가요? 네, 시유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량 기지 건설 과정에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또 총 사업비 증가율이 10%를 넘지 않아서 4호선 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복무동이나 불로동 부지와 차별화되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복무나 불로동 부지보다 일단 면적이 넓어서 확장 가능성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도축장 인근에 가축 부산물을 판매하는 상가들도 2026년에 계약이 만료돼서 2030년 4호선 개통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 동구 주민은 환영 일색입니다. 주민들은 당초 이시아폴리스 주변으로 예정됐던 차량 기지가 불로동으로 바뀌면서 네. 인근 주민끼리 사이가 좀 서먹해질 정도였는데 북구로 바뀌어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비슷하게 역사 위치 조정으로 접근성이 개선된 유통단지에서도 대구시 결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량 기지가 들어오게 되는 이 도축장 근처 주민들의 반응은요? 인근 주민들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반응이고요. 주변에 공장 부지가 대부분이라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는 반응도 있는 반면에 반발도 있습니다. 네, 어떤 반발인가요? 차량 기지가 기피 시설이기도 하지만 이 기피 시설 입지 결정을 통보하듯이 한 대구시에 대한 섭섭함도 있습니다. 지난 27일에 북구청에서 열렸던 비공개 보고회에서는 차량 기지 위치가 변경된다는 대구시 설명 이후에 좀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예. 한 구의원은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 같이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통보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왜 갑작스럽게 북구로 오는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네. 도심이 개발되면서 이전 필요성이 대두돼서 갈등을 빚었던 달서구 월배 차량 기지 사례도 있는데요. 차량 기지 이전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결정한 문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희비가 좀 교차하는 것 같은데 이번 대구시의 4호선 관련 발표
서민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일단 도시철도 4호선 개통은 기존 1, 2, 3호선과 연계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도시철도 사각지대에 있던 동북부 지역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네. 그러니까 환승역 수가 기존 3개에서 6개로 확대되면서 시민들이 전방적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조축장 폐쇄를 놓고 여전히 반발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차량 기지로 용도 전환한다는 발표를 하기 앞서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네, 대구 4호선 2030년에 개통됩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지났습니다.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프로야구 삼성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삼성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인천에서 SSG 랜더스와 치른 주말 3연전에서 1승 2패로 위닝 시리즈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쉰 뒤 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의 주중 3연전에선 29일 경기가 우천으로 순년된 가운데 2패를 떠안으며 승리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결과 지난 한 주 동안 1승 4패의 저조한 승률을 거뒀습니다. 반면에 9위 하나는 연승을 내달리며 게임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 꼴찌 탈출이 한동안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금 마지막 순인가요? 그렇습니다. 꼴찌라는 말을 안 하고 싶습니다. 삼성이 지난주도 좋지 않았잖아요. 최근 부진이 좀 길어지고 있네요. 네, 이게 원인이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강한 어투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최근 한 관계자의 견해를 들어봤는데요. 현재 삼성은 신뢰라는 것을 찾기 어려운 팀이라고 들었습니다. 플레이나 경기 장면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면서요. 네, 신뢰가 부족하다. 뭐 믿고 볼 수가 없다. 이 정도라는 말씀인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타자들의 스윙을 보면은 누구라고 특정할 것도 없이 대부분이 타석에서 이제 자신의 스윙, 이 방망이에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 그 탓에 이제 투볼 노 스트라이크든지 아니면 쓰리볼 원 스트라이크 등 타자에게 유리한 배팅 카운트에서도 스윙에 소극적이게 된다면서요.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지자 타석에서 소극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타석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이제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남들을 믿지 못하더라도 자신은 좀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선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신뢰가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타율이나 출루율 등 눈에 보이는 성적이 나오지 않게 된 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논쟁처럼 되는 느낌은 있지만요. 예, 투수 쪽은 어떻습니까? 네, 투수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공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야수들에 비해서 안타까운 면도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삼성의 홈 구장인 라이온즈 파크가 국내를 대표하는 타자 친화 구장인 탓에 이제 좀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라이온즈 파크는 지난해 SSG의 홈 경기장인 랜더스 필드와 함께 경기당 홈런이 가장 많이 나온 구장이니까요. 만약 홈런을 허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 본인의 공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홈런을 맞기 싫으니까 이제 무리해서 구석을 찌르다가 볼넷을 주는 경우도 나오기도 하고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여기에 투수들의 경우 야수들의 수비에 대한 신뢰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수비에 대한 신뢰라면은 뭐 어떤 면을 말하시는 건가요? 네, 내야수든 외야수든 간에 이제 안타성 타구를 잡아내서 아웃으로 처리해 준다면 투수에게는 그것보다 좋은 도움이 없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야수들의 호수비가 늘어난다면 이제 투수들은 이제 상대 타자에게 던진 공이 얻어맞더라도 야수들이 잡아줄 거라는 믿음을 안고 이제 마음 편하게 던질 수 있거든요. 예. 최근 삼성 수비는 어떤가요? 아쉽게도 투수들에게 신뢰를 주기에는 어려운 수비가 좀 연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수비의 경우 이제 어려운 타구를 이제 아웃으로 잡아내는 것보다는 이제 쉬운 타구를 실수 없이 처리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요. 이제 호수비는 좀 항상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네. 삼성 수비의 실책수가 많은 편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28일 경기까지 팀 실책 42개로
38개의 롯데를 제외하고는 리그에서 실책이 가장 적은 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네, 이 수비의 일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수비의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당장 최근에만 해도 이제 3루수로 출전해오던 김영웅 선수가 지난주 아쉬운 송구 실책 후 2군행을 통보받기도 했고요. 네. 네, 마지막 경기인 수요일 롯데전에선 김찬 선수가 아쉬운 모습을 수차례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지찬 선수 최근 수비에서 아쉬운 장면이 부쩍 늘어난 기분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체감상 아시안게임 엔트리 발표 후에 부쩍 실수가 잦아진 느낌인데요. 수요일에는 이제 실책 3개와 이제 안타로 기록되긴 했지만은 아쉬운 송구까지 4번이나 실책성 플레이를 저지른 후 4회 도중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실책 장면들도 좀 포구, 송구 등 다양하게 나왔고요. 자, 주전 2루수인 김지찬 선수의 수비가 흔들리면 삼성의 내야 전체가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2루수와 유격수의 키스톤은 이제 포수와 중요수까지 이어지는 센터라인의 중심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2루수의 경우 좌타자의 증가로 타구가 가장 많이 날아가는 포지션이기도 하고요. 네, 수비 시 가장 공을 많이 만지는 포지션인 만큼 안정된 수비력이 중요합니다. 네, 가장 많이 공을 만진다는 말이 이제 병살 처리 과정에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병살 처리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 2루수가 공을 받아서 선행 주자를 처리하고 그리고 1루에 공을 던져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렇죠. 네, 이 탓의 포구와 송구 모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자리군요. 네, 하지만 올 시즌 삼성의 병살 처리율은 좋지 않은데요. 28일 롯데전까지 삼성 내야진은 112번의 병살 기회 중 38번을 성공시켰습니다. 병살 타구 처리율은 33.9%로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네, 순위에 이어서 병살 처리율도 최하위인데 33.9%라면 이게 많이 낮은 건가요? 네, 30%대는 이제 롯데와 LG 등 이제 삼성을 포함해서 세 팀뿐인데요. 1위 기아는 51.5%입니다. 네, 여기서도 또 김지찬 선수의 기록이 두드러지는데 리그 2루수 가운데 김지찬은 병살 처리율 24%로 최하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1위 김선빈의 52%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셈이죠. 김지찬 선수 수비력이 아주 좋은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예, 본래 네. 수비력을 다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성이 이번 주 상대는 어떻게 되나요? 네, 삼성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대구에서 한화이글스를 상대로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하루 쉰 뒤 4일부터 6일까지는 제2구장 포항에서 두산 베어즈와 주중 3연전을 치릅니다. 네. 프로야구 소식, 삼성 소식 알아봤고요. 프로축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FC가 아쉽게 패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FC는 지난 24일 토요일 울산에서 치른 K리그1 19라운드 울산 현대와의 대결에서 1대3으로 패했습니다. 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울산전 대구는 전반전부터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작 직후 선제골 내준 데다가 전반 이른 시간에 볼 경합 과정에서 에드가가 레드카드로 퇴장당하며 수적 열세까지 안게 됐습니다. 전반을 한 골 차로 마친 대구는 황재원, 고재현 등을 투입하면서 동점골을 노렸지만 오히려 추가 시점하면서 끌려갔습니다. 예. 뒤늦게 역습 상황에서 세징야의 패스를 받은 박스르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한 골 차로 좁혔지만 경기 종료 직전 쐐기골을 허용하면서 2골 차로 패했습니다. 네, 에드가의 퇴장이 경기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친 거네요. 그렇죠. 대구가 후반전 보여준 역습 전개를 봤을 땐 퇴장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승패를 떠나 훨씬 더 재미있는 경기를 볼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결과를 떠나서 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퇴장당한 에드가 선수는 이번 주에 그럼 출전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또 경고 누적이 아니고 바로 레드카드 퇴장이라서 다음 주까지 2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에드가는 대구 공격의 핵심 중에 한 명은 아닌가요? 맞습니다. 에드가는 원래 리그에서 이제 5득점 2도움을 기록 중인데요. 대구의 팀 득점이 23득점 중에서 30%가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격 포인트 외에도 이제 경기장 내에서 공중볼 경합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대 선수들에게는 이제 압박을 가하고 동료들에게는 이게 든든한 존재로서 이제 세징야 못지않은 경기장 내 영향력을 펼쳐왔는데요. 존재감이 크군요. 네, 만 36세로 전성기에서 내려온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191cm의 장신에서 나오는 공중볼 장악력과 볼 다루는 테크닉만큼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대파의 왕 세징야와의 호흡 역시 변함없었기에 네. 에드가 이탈은 단순 선수 한 명의 이탈과 비교될 수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주 경기까지 두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데 이 대구는 그럼 에드가 선수의 공백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바셀루스가 두 경기 연속 필드골 득점으로 물오른 공격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고재현 바셀루스 세징야의 삼각편대를 가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정통 공격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박용희라든지 김영준 선수를 선발로 기용한 뒤에 후반전 바셀루스를 투입하는 방향도 이제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희박하긴 한데 김진혁 선수를 최전방에 기용하는 방법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네. 석지훈 기자가 예상한 이 방법들 중에서 최원권 감독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 예상을 벗어날 수도 있나요? 이것 외에 방법은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또 모르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대구 이번 주 상대는 어느 팀인가요? 네, 대구는 내일이죠. 토요일 오후 7시 대구에서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 K리그1 20라운드 홈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자, 오랜만에 홈 경기를 갖는 느낌이 드는데 자, 수원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수원은 현재 리그 12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여기에 주중 FA컵 경기까지 치르면서 체력적으로도 대구에 비해 불리한 요건입니다. 물론 방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 조건상 지난주 이제 선두 울산전에 비해서는 한결 편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일찌감치 또 대팍이 매진되면서 만원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은 대구 선수들이 다득점 경기를 펼쳐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의 승리를 응원하고요. 마지막으로 17세 이하 아시안컵 경기도 있었죠? 네. 태국에서 열리고 있는 17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이제 대표팀 선수들이 이제 어제 29일 우즈베키스탄과의 4강전에서 백인우의 선제 프리킥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하면서 결승전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네. 대표팀은 일요일 열리는 결승전에서 우승컵을 두고 일본과 마지막 한판 승부를 벌일 예정입니다. 네. 결승전에서 어느 팀이라고요? 일본입니다. 예. 꼭 이겨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오늘 또 프리킥을 넣은 백인우 선수가 너무 물오른 활약을 펼치고 있어서 좀 쉬운 승리를 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승리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종합해 드렸습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6월부터) (8월) 새콤달콤 체리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체리는 영양분이 풍부하고 다른 과일에 비해서 당이 적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 체리의 효능은 아주 다양합니다. 체리에 있는 성분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돕고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 건강에도 좋은데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체리는 주스나 말린 형태보다는 신선한 체리나 냉동 체리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색을 띨수록 좋다고 하니 체리 고를 때 참고하세요. 보건의료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3 메디엑스포 코리아가 오늘 오후 2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특히 의료기기 취업박람회와 국제관이 조성되면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됐고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당뇨 특별관도 마련됐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행사장 직접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임산부 택시비 지원 사업인 해피맘콜 운영 1주년을 기념해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해피맘콜은 전국 최초로 지역화폐와 연계한 임산부 택시비 지원 사업인데요. 지난 1년 동안 대구 지역의 임산부 16,000여 명에게 택시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1주년 기념 행사는 해피맘콜 전용 SNS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축하 댓글 달기, 퀴즈 풀기, 회원 가입 이벤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산부와 임산부가 아닌 분들도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국립대구과학관에서 과학교육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과학교육사 양성과정을 수료하면 과학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데요. 수료생은 국립대구과학관 인력 채용 시 우대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양성과정에는 성인 20명을 선발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과학교육사 양성과정 교육생은 7월 9일 일요일까지 모집하고요.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에어컨으로 더위 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내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할 경우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서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두통이나 오한이 발생하는 경우는 냉방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낮은 온도는 피하시고 바람 방향을 사람이 적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얇은 소매의 긴팔을 챙겨 체온을 조절하고 일정 시간마다 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냉방병은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하나였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시장군수협의회가 오늘 군위군청에서 군위군이 참석하는 마지막 회의를 열고 환송식을 엽니다. 군위군은 경상북도에 속한 지 127년 만에 대구광역시로 편입돼서 내일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대구 경북 상생협력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모델로 변화하고 또 발전하는 군위군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저녁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30에서 80mm 가량이고요.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100mm 이상입니다. 낮 기온은 23도에서 30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 가량 낮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